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푸드 시스템을 위한 혁신, 세포배양육과 식물성 대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의 박유헌입니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오픈AI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강연 부탁드립니다. 자, 잘 부탁드릴게요. 네, 교수님. 지속가능성은 이제 산업이 지향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전에는 생산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는데요. 이제는 지속가능성이 산업의 근간이 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품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래 들어서는 농업이나 임업, 수산업, 축산업, 품산업에서 유래한 재료들을 가공하고 소비하고 유통하고 그 다음 뒤처리까지 하는 것들을 다 통틀어서 푸드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오늘은 푸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혁신으로 요즘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대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AI, 대체육이 뭔지 알아요? 대체육은 동물을 도살하지 않고도 동물 단백질을 이용하여 제조된 식품입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식물성 재료를 사용하여 동물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대체육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로는 대두, 밀, 콩, 옥수수 등의 식물성 단백질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식물성 단백질은 고온 및 압력 조건에서 가공되어 육류와 유사한 질감을 갖도록 만들어집니다. 식물성 대체육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혹시 배양육은 뭔지 알아요? 배양육 또는 인공육은 동물 세포를 체외해서 배양하여 생산되는 육류입니다. 배양육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근육 세포를 채취하여 이를 기반으로 체외 배양 시스템에서 세포가 분화하고 성장하도록 유도합니다. 제가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배양육이나 식물성 대체육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드셔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사실 배양육에 대한 구상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던 것이 왜 최근에 주목을 받고 또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일까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푸드 시스템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매우 큽니다. 온실가스의 34%가 푸드 시스템에서 발생을 하고요. 또 그 절반 정도가 되는 17%가 단백질, 고기나 콩 같은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단백질 생산 방법, 예를 들면 가축을 키우는 축산 등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체육은 기존의 고기를 대신해 먹도록 고기처럼 만든 식품을 대체육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포를 배양해서 그 배양물을 이용하는 세포배양육,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등을 가공해서 만든 식물성 대체육,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고기는 얼마나 생산이 되고요? 또 얼마나 필요한 걸까요? 보시는 그림은 세계 지역별 고기 생산량입니다. 아시아 지역이 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가 맞물려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처럼 절대적인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고기 소비량을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선진국이 1년에 생산하는 고기의 총량이 한 1억 2천만 톤 정도 되고요. 개발도상국은 2억 1천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개발도상국도 아주 잘 먹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인당 소비량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소비량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물론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적게 먹는 것이 적당한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요 국가별 소비량을 비교해 볼 때 최근에 소비 수준이 많이 올라간 중국마저도 OECD 국가 평균 소비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증가와 소득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의 동물성 단백질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가축을 키워야 되는데요.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생각한 말이죠. 혹시 가축을 키우는 기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시키면 효율적인 고기 생산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현실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닭을 예로 보시죠. 닭은 잘 알려진 생산성이 높은 가축입니다. 몇 킬로그램의 사료를 먹이면 1킬로그램의 고기를 얻을 수 있는가를 사료 요구율이라고 합니다. 사료 요구율은 1985년부터 꾸준한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거의 1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먹인 만큼 고기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이 더 발전해서
먹인 것 이상으로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배양육과 대체육 키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양육입니다. 배양육 보신 적이 없다고요? 사진 몇 장 보시겠습니다. 배양육과 식품 3D 프린팅 사진입니다. 되게 그럴듯하죠. 그런데 사실 이 사진들은 달리라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사진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보셨던 배양육이나 식품 프린팅 사진도 그럴듯한 걸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세상에 정보나 기대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오픈 AI, 우리가 앞으로 배양육을 얼마나 먹게 될까요? 소비량이나 뭐 이런 것들 예측해 줄 수 있겠어요? 배양육의 소비량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양육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술 발전, 소비자 인식 변화, 가격, 경쟁력, 규제 및 정책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배양육의 소비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의 인식과 시장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픈 AI도 배양육이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소비될지 예측하기는 좀 힘들다고 하네요. 사실 그래서 몇몇 예측치가 있고요. 그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앞으로 배양육이 얼마나 소비될 건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2050년이 되면 1800조 달러, 현재 900조 달러 정도가 되는 축산물 시장의 2배가 된다는 예측입니다. 사실 이 예측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배양육 시장이 너무 과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은 막연한 예측이 아니고요. 2050년이 되면 동물성 단백질이 1800조 달러 정도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전통 축산을 좀 줄이고 식물성 대체육 시장 성장세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 감안을 하면 나머지 부분을 배양육이 담당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배양육도 결국 소비자가 선택하고 구매하고 소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배양육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좀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소비자 수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자는 배양육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배양육이 기존 농어민의 일자리를 뺏는 건 아닐까? 아니면 고기를 공장에서 생산해서 먹는 게 과연 자연스러운 일일까? 또 이렇게 먹는 것 건강에 해롭지는 않을지, 가격이 비싸지는 않을지, 또 음식은 문화인데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생산하는 하고 그걸 섭취하는 것이 인간적인 행위인가 등등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생각들이 배양육의 수용도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런 소비자 수용도까지 고려를 하면 조금 더 복잡한 시장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최고로 향상된 기술로요, 삼겹살이나 등심 같은 덩어리 고기들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소비는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요. 하지만 배양육이 작은 단백질 덩어리, 즉 배양된 세포 덩어리 정도에서 머문다면 그걸 가지고 미트볼이나 소시지 정도만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소비는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배양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오픈 AI, 배양육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배양육의 제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물로부터 작은 샘플인 근육 세포나 조직을 채취합니다. 이 샘플은 세포 배양용 배지에 배양됩니다. 배양 배지는 영양소와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요소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세포는 배양 통로라 불리는 배양 용기에서 적절한 온도와 환경 조건에서 성장합니다. 세포는 분화되고 근육 조직으로 발전하여 식물성 기반의 배지와 3D 프린팅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육조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오픈 AI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로 나눠왔습니다. 배양육은 가축에서 세포를 분리해서 계속 자랄 수 있는 세포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단계, 흔히들 세포주 확립 단계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확립된 세포를 보관했다가 꺼내서 배양기 안에서 대량으로 배양해서 소비하는 단계, 이렇게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세포주 확립부터 보시죠. 보통 세포는 무한히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량으로 배양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무한히 분열하게 하는 불멸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불멸화 과정을 거친 세포를 우리가 안심하고 식품으로 섭취해도 되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세포를 키우는 배양에 또 여러 가지 성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잘 키우려면요,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을 식품으로 섭취해도 될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개발되는 배양육은 어떤 영양적 가치를 지닐까요?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와 같을까요? 아니면 많이 다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기는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식품으로 그에 상응하는 영양소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어류나 새우 같은 수생갑각류도 배양육으로 개발하는 연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 어류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등푸른 생선 같은 걸 섭취할 때 기능성 있는 DHA나 EPA 같은 유용한 지방산도 함께 섭취되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유용한 지방산은 물고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조류로부터 먹이사슬을 통해서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포를 키우는 배양육에서는 충족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식물성 대체육입니다. 식물성 대체육은 배양육보다는 훨씬 더 친숙하실 겁니다. 콩고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콩 같은 식물에서 분리한 단백질을 주로 해서 고기를 대신을 할 목적으로 만든 식품을 식물성 대체육이라고 합니다. 국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식물성 대체 식품이 개발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제한적으로나마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물성 위주의 식단이 채식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벼운 문제부터 보시죠. 보시는 그림은 소금 섭취 줄이기 운동을 하는 영국의 비영리 단체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상당수의 식물성 대체육의 염분 함량이 높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제품의 맛을 만족할 수준까지 맞추기 위해서는 소금을 많이 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네요. 이런 염분 문제 말고도 지적받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내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식물성 대체육과 고기를 비교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양소 구성은 유사한 상황이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구성 성분, 좀 전문적으로는 대사체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의 극단적 차이가 우리 건강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연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대체육이 얼마나 개발되고 이용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싱가포르이 배양육과 같은 대체육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배양육을 식품으로 허가했고요. 그 이후로도 몇 개의 업체가 연이어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허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요. 싱가포르 국내에 배양육 생산 기반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이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식품 산업에 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식량 자급률 때문입니다. 2021년 현재 싱가포르는 식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급률이 10%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 자급률을 30%까지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국 내 신식품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배양육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4분의 1이 유럽에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에는 허가된 업체는 하나도 없고요. 또 배양육 같은 신소재 식품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유럽연합의 식량 자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거의 170%, 프랑스도 한 170%, 16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소재 식품 허가 체계, 규제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1970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곡물의 경우에는 2020년 현재 자급률이 20%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축산물은 6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료용 원료인 곡물이나 부산물 등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고요. 또 실제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배양육 연구와 산업화를 위한 노력들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또 여기에 맞춰서 규제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서 배양육의 문화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문화라는 단어만 봐도 식품과 문화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요소입니다. 배양육은 종교 문제에서 고려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는 동물을 음식으로 취할 때 특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또 도살할 때 특별한 방법적 조건이 따라야 하는데요.
이러한 종교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배양육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통계에 따르면 전 인류의 절반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식습관, 그리고 이 식습관에서 배양육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종교적 시각이 미래의 배양육 산업, 그리고 그것과 직결된 푸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대체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가올 가까운 미래의 대체육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까요? 식물성 대체육은 아직 더 많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맛도 더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영양적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낸 배양육 실제로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번에도 오픈 AI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오픈 AI, 이렇게 만들어진 배양육들 어떤 맛일까요? 맛이 정말 좋을까요? 배양육의 맛은 일반적인 육류와 유사하거나 육류와 매우 흡사할 수 있습니다. 배양육은 원래 동물의 근육 세포에서 유래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류와 비슷한 풍미와 맛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맛과 질감은 배양육을 생산하는 기술과 방법, 사용된 세포의 종류, 배양배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배양육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맛과 질감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향후 배양육 제품은 더욱 동물 육류와 유사한 맛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시 오픈 AI는 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가지고 아마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뭐 절반 이상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연구개발의 목적은 기존의 육류하고 똑같이 맛을 맞추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배양육 회사들도, 그리고 식물성 대체육 회사들도 그 맛을 고기와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배양육은 아직도 더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고깃가루 정도를 만들어내는 게 전부니까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방향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캐나다의 어느 방송사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샌드위치 치킨 패티를 유전자 분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50%는 닭고기 유전자, 그리고 나머지 50%는 식물의 유전자였답니다. 패티를 만들 때 닭고기와 식물성 성분을 이미 혼합해서 썼다는 얘기고요. 이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식물성 단백질 성분들을 혼합해서 쓰고 있고, 우린 그걸 느끼지 못하고 먹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식물성 대체육에 배양육을 혼합하는 방법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배양육을 작게는 10%, 많게는 30%만 섞어도 식물성 대체육의 맛이 크게 개선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 좀 더 그럴듯하게 만들려면 3D 프린팅 기술 같은 것들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는데요. 고기 모양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면 이런 3D 프린팅 기술이 배양육이나 대체육 기술의 현재 공백을 메울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콩과 같은 식물이 아닌 미생물 등에서 대량으로 얻어내는 단백질을 개발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콩과 같은 식물을 키울 토지도 부족할 날이 올 테니까요. 자, 어떠셨는지요? 배양육이나 대체육 같은 미래 기술이 기대되는 분들도 계셨겠고요. 또 걱정이 앞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느 시대에도 새로운 기술과 또 이에 대한 우려나 두려움이 항상 함께했습니다. 인류의 배양육과 같은 새로운 도전이 당장 위협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다 함께 기대해 보시죠. 자, 오픈 AI도 도와주실 거죠? 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